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2024년 9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동남아 곳곳에서 실종자가 속출하던 그때 현지에서 올라온 한 영상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녹슨 쇠창살 뒤 절망에 젖은 목소리. 세계 언론은 일제히 그 영상을 보도했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침묵했고 국제기구는 절차를 논했습니다. 그 순간 단 한 나라만이 결단했습니다. 국민을 포기하는 순간 국가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단 48시간 만에 한국 정부는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법무부를 총동원해 특수 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외교가 아니라 작전.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국민을 무사히 집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반발하고 중국이 경고했습니다. 그만두라. 외교적 마찰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공항 게이트를 지나던 순간 세계가 조용히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72시간 후 총성 한 발 없이 인질 전원 생활. CNN이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한국 외교의 정의를 다시 쓰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향한 약속이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신념의 증명이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2025년 7월 17일 오후였습니다. 형, 여기 진짜 돈 잘 벌어. 곧 돌아갈게. 그 후로 연락이 끊겼죠. 8월 8일 캄보디아 캄포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그가 발견됐습니다. 숨진 채로요. 2025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는 8월까지만 330건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마지막 GPS는 프놈펜의 한 호텔을 가리켰지만 그곳에 투숙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각국 대사관은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런데 한 나라만 달랐습니다. 9월 16일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프놈펜 전 지역 여행자 재령. 시아누쿠빌과 보코산에는 특별 여행주의보가 내려졌죠. 그리고 정부 합동대응단이 현지로 급파됐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호크입니다. 전 CIA 동남아 지부 국장이었고 지금은 워싱턴 글로벌 안보 싱크탱크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30년 넘게 분쟁 지역을 분석하고 위기 상황을 다뤄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당시에는 현지 협력자 보호 전략 고문으로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사건과도 달랐습니다. 2025년 10월 초순이었죠. 저는 방콕의 한 호텔방에서 동남아 안보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CNN 속보가 떠 있었어요. 캄보디아 프놈펜 카페 앞 한국인 백주 납치. 9월 21일 밤 50대 한국인이 카페에서 나오다가 검은색 차량에 끌려갔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에서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 조직이 개입된 체계적인 인신매매였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었죠. 그중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9월 30일 프놈펜의 한 아파트가 급습당했습니다. 한국인 건달 3명이 구속됐죠. 이들은 중국 범죄단지처럼 피해자들을 감금해 강제노역에 동원했습니다. 10월 7일 프놈펜 중환자실에서 40대 한국인이 혼수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현지로 향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연락망에서 온 메시지였죠. 현지 정보원이 보낸 20초짜리 영상. 녹슨 철창, 어두운 방,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제발 살려주세요. 여긴 망고단지예요. 망고단지. 프놈펜 인근의 범죄 단지였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수백 명이 감금돼 있었죠.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생존이 아니라 국가의 존엄이 걸린 신호였어요. CIA 시절 위기 대응 매뉴얼 첫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조용한 밤은 누군가의 절규 위에 세워져 있다. 10월 10일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프놈펜의 특별 여행주의보 발령. 현직 코리안 데스크 설치. 그리고 경찰청, 외교부, 국정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 추가 파견이었죠. 국제사회는 침묵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외면했어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 말은 언제나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의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밤 11시 제 이메일에 한 줄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 캄보디아 구출작전 개시. 대상 인원 60명. 저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60명이라고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세계는 보통 회의실에서 논의하지만 한국은 현장에서 답을 쓰고 있었죠. 48시간 만에 특수팀을 움직이는 나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의는 느리지 않아도 된다. 단지 대부분의 나라가 느릴 뿐이다. 10월 14일, 저는 방콕 호텔 방에서 한국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죠.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긴급 파견합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10월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서 있었죠. 이번 사안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는구나. 경찰청, 외교부, 국정원, 법무부. 정부 합동대응팀이 구성됐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했죠.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3명 전원 송환.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피의자 신분이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었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 이게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10월 16일 프놈펜.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오후에는 서 소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 면담했죠. 저는 현지 정보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팀 진지해. 이들은 정말 데려갈 작정이야. 회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 캄보디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 설립. 범죄단지 전국 수색. 한국인 발견 시 즉각 구출. 서 소카 부총리가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전국의 범죄단지를 수색할 것입니다. 한국인을 발견하면 즉시 구조하겠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캄보디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죠. 캄보디아 정부는 여전히 한국이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협조는 하고 있었어요. 10월 17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전세기가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프놈펜. 탑승 인원은 경찰 200명. 이들의 임무는 단 하나, 64명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CIA 시절 수십 건의 송환 작전을 봤습니다. 보통은 서너 명을 데려오는 게 고작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64명을 한 번에 데려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18일 새벽 프놈펜 공항. 전세기가 착륙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구금했던 한국인들이 하나둘 모였죠. 그들의 얼굴은 복잡했습니다. 안도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귀국 즉시 체포될 예정이었으니까요. 피의자 신분.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혐의. 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집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현장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국가의 역할인가? 범죄자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 하지만 한국 정부는 명확했습니다. 일단 데려온다. 그리고 조사한다. 순서가 그랬습니다. 10월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64명이 내렸죠. 215명의 경찰이 현장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한 20대 청년이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집이다. 진짜 집이다.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설령 그가 범죄자일지라도. 같은 날 캄보디아 현지.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김병주 단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청년 3명 추가 구출 성공. 감금됐던 청년들이 구출된 겁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과는 별개로 국회의원들도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다르구나. 미국이었다면 아마 외교 채널을 통한 협상에 몇 달을 썼을 겁니다. 영국이었다면 신중한 검토 후 소수 인원만 데려왔겠죠. 하지만 한국은 사흘 만에 64명을 데려왔습니다. 전세기를 띄우고 200명의 경찰을 보내고 외교 압력을 넣고 현장에서 직접 구출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캄보디아 송환 작전 속도와 결단의 외교.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국민을 데려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일단 데려왔다. 그리고 국내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이것이 이 나라의 방식이었다. 10월 18일, 저는 방콕에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시작을 보기 위해서였죠. 8월 3일, 모든 게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 연수구 3선 의원이었죠. 그날 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지자였던 한 아버지로부터였어요. 의원님, 제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사라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서울에 도착해 박 의원실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죠. 피해자 가족이 외교부와 대사관에 이미 연락했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그날 밤 피해자에게서 텔레그램이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보낸 메시지였어요. 나를 찾아줘. 나 이거 목숨 걸고 보내는 거야. 살아서 보자. 위치가 함께 전송됐습니다. 캄포주 보코산 인근. 범죄 단지였죠. 박 의원이 움직였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모든 관계기관에 연락했어요.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그곳에 수십 명이 갇혀 있습니다. 8월 9일 새벽. 캄보디아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보코산 인근 건물 급습. 14명 구출.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3일 만에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달랐을 겁니다. 구출 하루 전인 8월 8일, 그곳에서 한 대학생이 죽었거든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22세의 대학생. 고수익 박람회 일자리에 속아 7월 17일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구출된 생존자가 증언했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많이 맞았어요. 걷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었죠. 병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죽었다고 들었어요. 구출 작전 하루 전이었습니다. 단 하루. 저는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만약 박 의원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4명 모두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저는 CIA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납치되면 보통 몇 주가 걸렸죠. 위치 파악, 협상, 검토, 승인. 절차만 수십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3일 만에 14명을 구출했습니다. 국회의원 1명이 정부 기관을 움직이고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하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구출된 피해자 중 1명을 만났습니다. 20대 여성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항 내리자마자 납치됐어요. 흉기로 위협당하고 여권 빼앗기고 통장에 있던 1,800만 원 다 털렸어요.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어딘지 몰라요. 며칠 동안 맞았어요. 물고문, 전기고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녀의 팔에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연락했습니까? 감시가 느슨해진 틈에 휴대폰을 훔쳤어요. 단 30초. 그 시간에 텔레그램으로 위치를 보냈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제발 찾아달라고. 저는 그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신고를 받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연락했습니다. 외교부와 국정원이 움직였고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했죠. 3일 만에 구출 작전이 완료됐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일주일은 걸렸을 겁니다. 영국이었다면 2주일. 하지만 한국은 3일이었습니다.
구출된 14명 중 1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구출 하루 전에 같이 있던 친구가 죽었거든요. 하루만 늦었어도 저희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생명의 시간 3일 구출 작전.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에서 생명은 절차보다 우선한다. 한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이 14명을 살렸다. 이것이 이 나라의 속도다. 10월 20일, 저는 박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죠. 저는 특별한 일 안 했어요. 그냥 각 기관을 연결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현장에서 구출한 경찰과 외교관들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인 건 없습니다.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저는 그날 한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진짜 국가는 절차가 아니라 생명으로 증명된다. 10월 16일, 저는 푸놈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을 따라가기 위해서였죠. 목적지는 태자단지였습니다. 차가 푸놈펜 시내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층 건물들이 사라지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단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2025년 6월 보고서. 제목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실태. 캄보디아 전국 최소 53개 범죄단지 존재. 정부 수사에도 불구 실제 폐쇄된 곳은 단 2곳.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태자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3m의 콘크리트 벽. 그 위에 철조망. CCTV가 사방을 감시하고 있었죠.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내렸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자가 그들을 안내했어요. 여기가 한국인들이 감금됐던 곳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컴퓨터도 책상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빈 방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현지 정보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떠났습니까? 10월 15일. 한국에서 뉴스가 터지고 난 직후요. 정부 합동 대응팀이 출국한다는 보도가 나간 그날 범죄 조직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컴퓨터를 싣고 서류를 챙기고 사람들을 태우고 떠났죠.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국경지대로 갔다는 소문도 있고 베트남으로 넘어갔다는 말도 있어요. 저는 빈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한글로 쓴 낙서가 남아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 여기서 나가고 싶다.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증거였으니까요. 푸놈펜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탈출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20대 남성 B씨였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납치됐어요. 여권, 휴대폰 다 빼앗겼죠.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감시가 느슨해진 틈에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2층이었지만 죽을 각오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으로 달렸죠. 그의 다리에는 골절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사관에 가니까 안전했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대사관 밖에서 범죄 조직 차량이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창밖으로 그들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대사관도 안전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 저는 며칠 동안 대사관 안에서도 떨었어요. 그들이 들이닥칠까 봐요. 저는 CIA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대사관은 안전지대여야 했어요. 주권이 보장되는 영토였죠.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달랐습니다. 10월 17일, 저는 현지 한인 교민회장 오창수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14년째 현장에서 구출 활동을 해온 사람이었죠. 선교사님, 여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호크씨, 캄보디아에는 약 1000명의 한국인이 범죄 조직에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피해자지만 일부는 공범입니다. 구분이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처음엔 피해자로 끌려왔다가 살아남기 위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유인하고 감시하고 폭행에 가담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모호했어요. 그런데 왜 한국인이 많습니까? 오 선교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몸값이 비싸서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10만 원, 100만 원이지만 한국인은 1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에게 가격표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10월 17일 저녁 캄보디아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인 59명 추방 조치. 저는 보도 자료를 읽었습니다.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들이었죠.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처음엔 피해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최소 53곳. 철조망, CCTV, 무장경비. 한국인 약 1000명 추정. 정부 합동대응팀 도착 직후 범죄 조직 이동. 빈 건물만 남음.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 모호. 대사관조차 안전하지 않음.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이 범죄단지를 소유하고 있었죠. 경찰은 매수됐고 단속 정보는 미리 흘러나갔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였지만 범죄 조직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전쟁이구나. 10월 14일, 저는 오창수 선교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시아누쿠빌 한인회장이자 지난 5년간 100명이 넘는 한국인을 구출한 사람이었죠. 선교사님,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가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2020년부터였어요. 처음엔 카지노에서 돈 빌린 사람들 도와주는 정도였죠. 그런데 2, 3년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뭐가요? 한국 청년들이 살려달라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오 선교사는 올해만 50명 이상을 구출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3, 40명. 그 전에는 10여 명. 해마다 급증하고 있었죠. 구출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통 새벽입니다. 새벽 2시, 3시, 4시. 그 시간에 전화가 와요. 감시가 느슨해진 틈에 숨어서 거는 겁니다. 그럼 직접 가십니까? 네. 범죄단지 문 앞까지 갑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중국 조직원들이 총을 들고 있으니까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피해자가 문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순간이죠. 들키면 끝입니다. 더 심한 폭행을 당하거든요. 성공률은 절반도 안 됩니다. 연락이 오다가 갑자기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탈출 계획이 들켰거나 휴대폰이 다시 압수당했거나. 그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저장된 메시지들이었죠.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연락이 끊기는 순간 저는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인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오 선교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몸값이 비싸서요. 다른 나라 사람은 10만 원, 100만 원인데 한국인은 1,400만 원입니다. 중국 조직에 그 가격에 팔려가요. 왜 그렇게 비쌉니까? 보이스피싱 수익을 잘 내니까요. 한국어를 하니까 한국인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구조 요청이 옵니까? 네. 지난주에도 2명 구출했어요. 푸놈펜에서 감금됐다가 시아누쿠빌로 팔려가던 중이었죠. 봉고차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도망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도와줍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 중 일부는 조직과 연결돼 있어요. 단속 정보가 미리 새나갑니다. 그래서 민간인인 제가 움직이는 거죠.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로가 역력했어요. 5년간 100명을 구출하며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을까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총든 조직원들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야 하니까요. 한 번은 피해자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어요. 다리가 부러졌지만 그렇게라도 탈출해야 했던 겁니다.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시아누쿠빌만 2, 300명은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1000명 정도로 추정해요.
1000명.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을 구하려면 오 선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와야 합니다. 코리안 데스크가 푸놈펜 경찰청 안에 들어가야 해요. 현지 경찰과 합동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강하게 나서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오 선교사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오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저개발 국가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사기예요. 구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창수 선교사. 5년간 100명 구출. 새벽 구출 작전. 성공률 절반 미만. 한국인 몸값 1,400만 원. 현재 추정 1000명 감금. 코리안 데스크 필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 5년간 100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뭘 했을까요? 대사관 인력은 15명. 그중 경찰은 단 3명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영웅은 정부가 아니라 현장에 있었다. 10월 18일 새벽, 저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5분. 대한항공 전세기 KE9690편이 착륙했습니다. 푸놈펜에서 5시간 20분을 비행한 끝이었죠. 저는 취재진 사이에 섰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게이트를 향했어요. 오전 9시 55분.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했죠. 양옆에 경찰관 2명.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지어 나왔어요. 64명 전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젊은이들이었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한 명은 휠체어를 탔고 한 명은 다리를 절었어요. 공항 주차장에는 호송차 2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량마다 지역 이름이 적혀 있었죠. 충남경찰청, 경기북부청, 대전경찰청. 경찰 기동대가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215명이 현장에 배치됐어요. 전세기에는 호송경찰 190명이 동승했습니다. 저는 CIA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대규모 송환 작전은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도 보통 서너 명씩 데려올 뿐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64명을 한 번에 데려왔습니다. 전세기를 띄우고 200명의 경찰을 보내고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을 펼쳤습니다. 저는 경찰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체포했습니까?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기내에서 체포했습니다. 국적기는 대한민국 영토니까요. 그럼 푸놈펜 공항에서부터? 네. 탑승하자마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즉시 체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4명 중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습니다.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구출됐죠. 그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처음엔 납치당했지만 살아남기 위해 범죄에 가담했어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주식 리딩방.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호송차가 한 대씩 출발했습니다. 충남청으로 45명. 경기 북부청으로 15명. 대전청, 서대문서, 김포서, 원주서로 각각 한 명씩. 저는 그들이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오후, 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적극적 협조로 우리 국민 64명의 송환을 완료했습니다. 한마이너스 캄보디아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가 구성됐고 캄보디아는 전국 관서에 범죄 단지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정부는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차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0월 18일. 64명 송환 완료. 전세기 투입.
경찰 190명 동승. 역대 최대 규모. 기내 즉시 체포. 전국 6개 경찰서 분산 수사. 피해자이자 가해자. 한마이너스 캄보디아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 작전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1000명 중 64명만 돌아왔으니까요. 나머지는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빈 건물만 남았죠.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을 보냈고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고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협의했고 전세기를 띄워 국민을 데려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국가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증명된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10월 19일, 저는 워싱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국의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성명,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저는 한국 사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19일,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동남아 지역 범죄 단지에 수십만 명이 강제 동원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긴급 조치를 취하라.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당시는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8월까지 신고 건수는 33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전년도 220건에서 50% 증가였어요. 그리고 10월.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습니다. 일본은 8월에 수사관 80명을 급파해 자국민 29명을 구출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 반군을 지원해 범죄 단지를 공격했고 수천 명의 범죄자를 중국으로 송환했죠. 한국은 어땠을까요? 정부 합동대응단 급파, 경찰청, 외교부, 국정원, 한마이너스 캄보디아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64명 전세기 송환, 코리안 데스크 설치 추진.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뒤늦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이 말했죠. 한국인 피해는 한국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탓이다. 고수익 일자리에 속는 건 개인 책임이다. 캄보디아 관광업계도 가세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안전하다. 범죄와 관광을 구분하지 못한 한국 정부가 문제다. 저는 그들의 말을 읽으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는 명확했어요. 캄보디아 전국 최소 53개 범죄 단지, 10만 명 강제 동원, 정부 고위층 유착, 폐쇄된 단지는 단 2곳. 미국 평화연구소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사기 산업 연간 125억 달러, GDP의 절반. 범죄가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원래 회의였죠. 한국은 3일 만에 14명을 구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정부 합동 대응단을 파견했고 2주일 만에 64명을 송환했습니다. 한 동료가 질문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까? 유엔이 5월에 경고했는데 10월에야 움직였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더 늦었거나 아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64명만 데려왔는데 성공입니까? 1000명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고 여행 경보를 올렸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캄보디아 대응 늦었지만 단호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완벽하지 않았다. 유엔 경고를 5달간 무시했고 신고 건수가 폭증하는 동안 손을 놓았다. 하지만 10월 한국은 움직였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미국은 어땠을까요? 동남아에서 미국 시민이 납치되면 보통 몇 달이 걸렸습니다. 외교 채널, 협상, 검토. 절차만 수십 단계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3일 만에 14명 구출. 2주일 만에 64명 송환. 전세기 투입. 경찰 200명 동원. 완벽하진 않았지만 빨랐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가의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결정된다. 한국은 늦게 출발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달렸다. 그리고 지금도 달리고 있다. 10월 20일, 저는 인천공항에 다시 있었습니다. 이번엔 출국이 아니라 귀국이었죠. 3주간의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마지막 인터뷰이를 만났습니다. 구출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요. 20대 후반 남성,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A씨는 7월에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보고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납치됐고 3개월간 범죄 단지에 갇혔습니다. 매일 12시간씩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요. 안 걸면 맞았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출됐습니까? 박찬대 의원실에 가족이 연락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구출됐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왔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잡해요. 저는 피해자지만 동시에 가해자거든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살아서 조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곳에 남았다면 지금쯤 죽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 이게 캄보디아 사태의 현실이었어요. 정부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분명히 늦었습니다. 제가 납치된 게 7월인데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인 건 10월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아예 손도 안 댔을 겁니다.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데려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범죄자일 수도 있는 사람을. 그런데 한국은 일단 데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사하겠다고 했죠. 그게 저한테는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3주간의 기록이 빼곡했죠. 8월 3일. 박찬대 의원, 피해자 가족 제보 접수. 8월 9일. 14명 구출. 3일만. 10월 15일. 정부 합동대응단 파견. 10월 17일. 한마이너스 캄보디아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10월 18일. 64명 전세기 송환. 저는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경고를 5달간 무시했고 대사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죠. 주재 대사는 석 달째 공석이었고 경찰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신고 건수는 330건으로 폭증했는데도 초기 대응은 미흡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14명 구출. 2주일 만에 64명 송환. 전세기 투입. 경찰 200명 동원.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코리안 데스크 설치 추진. 그리고 오창수 선교사 같은 민간인이 5년간 100명을 구출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국가를 봤습니다. 위기 대응을 분석했죠. 대부분의 나라는 절차를 따릅니다. 회의, 검토, 승인. 그러다 시간을 놓치죠. 국민 한 명을 데려오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것도 운이 좋으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전화 한 통으로 정부 기관을 움직였어요. 정부는 2주일 만에 합동 대응단을 보냈습니다. 전세기를 띄워 64명을 한 번에 데려왔죠. 피의자 신분이든 피해자 신분이든 일단 데려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빨랐습니다. 체계적이지 않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인천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1,000만 명이 사는 도시. 그들 하나하나가 저 정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모델 불완전하지만 효과적인 재외 국민 보호.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캄보디아 대응은 교과서적이지 않았다. 늦었고 부족했고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다. 한국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았다. 3일 만에 14명을 구출한 속도. 전세기를 띄워 64명을 송환한 결단. 현장에서 5년간 100명을 구출한 선교사의 헌신. 이것이 한국이었다. 시스템은 불완전했다. 하지만 의지는 완벽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간 국제 위기를 분석하며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국가의 진짜 힘은 군대나 경제가 아니라는 것. 진짜 힘은 국민을 지키려는 의지라는 것. 한국은 그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30년간 강국을 연구했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수치로 정의되는 힘을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을 보고 깨달았다. 진짜 강국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다. 새벽에 14명을 구출한 속도. 전세기로 64명을 데려온 결단. 5년간 100명을 구한 선교사의 헌신. 그것이 진짜 힘이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진심이다. 그리고 그 진심이 국가의 진짜 모습이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대의 진짜 강국은 사람을 지킬 줄 아는 나라다.